올해 여름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로 출발하겠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오늘은 선비 혹은 선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등교육의 교재인 동몽선섭 첫 구절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로 시작하는데요. 인본주의 사상과 생명 존중의 사상, 도덕 지상주의 사상이 이 구절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는 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운행되고 있다는 주장이고, 따라서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직 사람만이 도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도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상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조선시대의 교육 기조를 가늠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인성함양, 곧 도덕성 교육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인류는 땅 위에서 삶을 시작한 이래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 몰입해 왔는데요. 그것은 잘 살아보자는 소망이었죠. 너무도 소박한 소망이지만 이 소망에 의해 인류의 역사는 끈질기게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잘 살아보자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멀리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차치하고라도 조선시대에는 분명히 잘 산다는 기준을 도덕의 실천에 두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숭유억불 정책을 기조로 세워진 조선이기에 유교적 가치관이 어릴 적부터 도덕심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에 주력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삶의 가치관을 정신 또는 윤리 도덕에 두고 철저하게 생활화하도록 채찍질했기 때문인데요. 착한 천성대로 착하게 살면 그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만세의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을 집안으로 이웃으로 이웃에서 나라 안으로 번져 결국에는 이 세상의 도덕이 바탕이 되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상사회 건설의 맨 앞줄에 선 사람이 선비였죠. 선비는 말하자면 머릿속 먹물이 든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수양이 완성된 후에는 남에게도 미치게 해서 이상사회 건설의 선도자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비라는 말이 언제 생겨나고 그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 분명하게 고찰하기는 어렵지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후 출간한 용비어천가에 선비라는 말이 나오고 한자로는 유 또는 사라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려말 혹은 그 이전에도 선비라는 말이 있었고 선비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연운을 따지자면 고구려와 백제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비 정신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꽃피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데요. 조선의 건국이 유교를 신봉하는 문신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고 건국 후에는 유교를 높이는 이른바 숭유 정책이 국가 경영의 기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선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양반과 평민 중에서 과거 시험을 치러 합격하는 길이었죠. 우선 선비를 논하기 전에 사대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고대 중국에서 구분한 신분 질서로 고려 조선 시대 문관 관료를 총칭하는 용어였죠. 사대부란 지식을 뜻하는 선비사와 관료를 뜻하는 대부의 합성어로서 학문적 교양과 정치적 실무 능력을 갖춘 학자적 관료를 일컫는데요. 즉 지식인과 관료를 합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래 대부와 사는 같은 계층은 아니었는데요. 주나라 시대 기준으로 대부는 가를 물려받는 세습 계층인데 반해서 사는 일신의 재능, 즉 문무를 겸한 지식인 겸 무사를 일컬었죠. 다시 말해 대부는 귀족 가문을 말하고 사는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인물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같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인 일본은 문과 무 중에서 무를 중시하여 무사 문화를 발전시켰다면 조선은 문을 중시하여 선비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는 대부는 지식인 계층인 사와 합쳐서 문무 관료층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모했는데요. 사와 대부가 합쳐져 사대부라 불리게 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평민들 가운데 과거를 치러 합격한 관리는 자동적으로 선비 반열에 오르게 되고 과거야말로 신분을 바꿀 뿐 아니라 명예와 물질적으로도 보장된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김연자의 진정인가요와 조항조의 옹이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울음 참던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너무 깊어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
못할 옹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중국의 경우 명청 시대의 과거 제도는 조선보다 더 촘촘하고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지방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로 취급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로 취급된다는 것은 조정관리의 무릎을 꿇지 않고 살인이나 강상죄가 아니면 형벌이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는 아래로는 서민이 지킬 필요가 없는 대신 형벌 역시 위로 대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유교적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 기준으로는 출사하기 전에 유교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라면 조정관리로 임용되면 대부로 여겨졌는데요. 벼슬 품계로는 5품 이상부터 대부 명칭을 썼고요. 한국에서 사대부라 하면 고려, 조선시대의 문신을 의미했죠. 중국에서 사대부가 관계로 진입할 통로가 되었던 과거가 처음 시행된 것은 587년 수나라 때였고요. 위진 남북조의 오랜 분열을 종식시킨 수왕조는 관료제를 정비한 후 관료를 충원할 필요가 있었죠. 더욱이 호족이나 문벌 귀족들은 황제가 아닌 가문과 지역사회를 발판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가문의 위세를 등에 업고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이에 평민 가운데 똑똑한 인재를 뽑아 황제의 천하 통치를 분담시키고자 과거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과거는 지방 관아의 고급 관원을 모두 중앙에서 임명 파견하여 세습 귀족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문벌 귀족을 견제할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었죠. 당시 과거는 과목 선거라는 용어로 쓰였으며 수나라 문제 때 수제, 명경, 진사 등의 과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나라의 과거 제도는 당나라로 계승되었는데요. 과거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때는 송나라 시대였죠. 송태조 조광유는 5대 10국 시대의 명장이자 송나라의 건국자인데요. 후주 세종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크게 활약하였으며 세종 사후 추대의 형식으로 황제에 올랐죠. 자신이 무인 출신이면서도 군벌들을 토벌하는 한편 공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박탈하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사대부를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다음 황제인 태종이 계승하여 송의 주된 국가정책이 되었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송대의 문화, 경제, 기술 발전의 배경이 되었죠. 송태조는 북송의 뛰어난 황제이자 성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신이 장군 출신이면서도 무인들을 정리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전시제도를 통해 황제가 과거 합격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 황제는 과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고 과거의 합격이 황제에 의해 결정되므로 합격자는 황제의 충성된 신하가 될 수 있었죠. 초기에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과거는 영종 치세에 3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으로 정례화되었는데요. 이로써 안정적이면서도 그 하부의 관료들을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는 구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대에는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답안지에 수험자의 이름과 연령 등을 풀칠하여 봉하는 봉미법과
답안 내용을 일괄적으로 옮겨 적어 필처의 차이를 없앤 다음 채점하는 등록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이로써 과거 합격의 응시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과거에 의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북송대 구법당 관료인 진양은 황제께서 3년에 한 번 선비를 뽑으시니 저 사녀의 빈천한 집이라 할지라도 자제 중에 황문의 자질이 있으면 반드시 과명을 황제로부터 사여받아 부귀를 누리고 가문은 영광되고 요역이 없고 자손 또한 그 음으로 대업에 보임된다라고 과거의 개방성을 찬미하였다고 하네요. 과거제는 재능 있는 인재가 관계로 진출하는 경로인 동시에 새로운 인재를 유인하는 효과를 지녔는데요. 과거 응시자 및 지식인의 확대는 각종 학교의 발달로 이어졌죠. 중앙의 최고 학교인 국자감은 이후 태학으로 개편된 후 일반민에게까지 개방되었고 정원이 늘어났고 주현 등 각급 행정단위에서는 주학, 현학이 설립되어 일반민의 교육 기회를 넓혔으며 사립학교인 서원은 당말 5대에 처음 등장하여 송대의 본격적인 학교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원은 특히 신유학의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남송 중엽 이후 관학을 대신하는 교육 중심 기관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신유학은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층의 형성, 학교의 발달에 따른 지식의 보급, 제지술, 인쇄술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승리학은 불교의 철학 체계를 수용하여 유교에 결여된 정미한 이론과 사상 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북송의 소옹, 주돈이, 정호, 정의 등이 그 선구자였으며 이를 집대성한 인물은 남송의 주희였습니다. 승리학은 사대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하며 전제적 황제권의 지배 질서를 지탱해주는 체제 유지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지나친 이상주의적 측면과 도학적 윤리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사색과 비판적 정신을 억압하여 사상적 독단과 형식주의에 함몰되기도 했습니다. 과거는 주변국 인물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했는데요. 신라인들 가운데에는 당의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여 5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요. 이 가운데는 빈공과에 처음 합격한 김운경을 비롯하여 최취연 등이 있었죠. 과거 제도는 고려 등 한반도와 일본, 류큐 왕국과 베트남의 대월에도 도입되었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근대 공무관리 기능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과거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프랑스, 독일과 영국 동인도 회사가 비슷한 채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영국도 1855년, 인도에서는 1870년 영국 본토에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승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고려의 유학자이며 정치가이고 동국 18년의 한 사람인 안향이었는데요.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서 고려 고종 30년 1243년에 탄생했죠. 안향을 시작으로 한 신진 사대부의 정계 등장은 질서가 무너져가던 고려를 엎고 조선을 건국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으며 승리학의 이념을 중심 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들어서자 안향은 유학의 시조로 받아들여지고 문묘에 배향되었습니다. 진미령이 부릅니다. 미운 사랑.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리워하는 사랑 호흡하는 사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고려 왕조가 무너지자 선비들 앞에는 세 갈래의 선택지가 놓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새 왕조에 협력하는 길, 둘째는 저항하는 길, 셋째는 초야에 묻혀 절개를 지키는 것이었죠. 첫 번째 부류는 새 왕조에서 벼슬도 얻고 권력도 쥐게 되었지만 선비 대접은 받을 수 없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해당하는 분들은 선비의 본보기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사실 조선 왕조 성립 과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성립 후에는 일체 협력을 거부한 반대 저항 세력인데도 건국 초의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로는 임금까지도 조정해서 이들을 경외하는 낌새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공공연히 고려 수절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3대 태종 때였는데요. 새 왕조 창건의 중심 역할을 한 이방원은 새 왕조의 앞날을 설계한 임금이기도 했지만 신권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다 보니 충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본보기를 고려 말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수절 선비에 대한 존경이 팽배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고요. 가장 역설적인 것은 태종 이방원 자신이 혁명의 최대 장애자로 여겨 척살한 포원 정몽주를 임금이 되자 복권해주고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영의정 부사란 최고의 벼슬을 내려 최대의 경의를 표한 사실이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왕조 교체기에 혁명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정몽주와 이숭인, 이색 등을 비롯해 새 왕조의 벼슬하기를 거부하고 초야에 숨어버린 운곡, 원척석, 야언, 길재, 조견 등과 고려가 망하자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이른바 두문동 72현은 충신과 선비의 전형으로 조선조 500년 내내 숭노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야언, 길재는 문화의 학자를 많이 길러 조선 유학의 학맥을 이끌어냈고 수절 선비의 모범으로 두고 존경을 받았죠. 조선조 초기의 나라 만들기 사업이 대략 끝난 것은 구대 임금 성종 때였는데요. 이 무렵부터 새 왕조의 숭유 정책에 의한 철저한 유교 교육으로 다듬어진 신진기회의 제1세대 인사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등장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훈구파와 개국공신과 새로운 신진 사대부 그룹인 살인파 간의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립과 갈등은 정쟁을 유발했고 정쟁은 사화로 이어졌는데요. 사화란 선비의 화라는 뜻으로 기득권층을 훈구파, 신진 인사들을 살인파라고 불렀던 것이죠.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연산군 4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이고 그 이후 4대 사화라고 해서 4번씩이나 큰 사화가 일어났는데요.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참혹하게 화를 당하는 쪽은 항상 사림 쪽이었죠. 결국 사림, 곧 선비들은 정계 진출의 의욕을 접고 초야에 묻혀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선비를 문학파라하고 학문 자체를 연구하고 즐기는 선비를 도학파라하여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시험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송나라를 건국한 조광류는 자신이 무장이면서 군부를 해체하고 귀족들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여 도입한 과거 제도는 한편으로는 군벌과 귀족들의 기득권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인재를 과거를 통해 선발하다 보니 출세의 등용문인 과거에 모든 인재가 몰리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생기게 되고 관리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무한정의 인재를 뽑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죠. 과거 시험을 치를 정도의 실력이라면 어느 정도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인데도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니 고시 낭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평생을 고시 낭인으로 늙어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되었죠. 과거에 낙방한 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한 계층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사대부이고 선비라는 계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한다는 이념으로 세워진 조선에서도 과거를 도입하여 인재를 뽑았는데요. 송나라나 명나라와 같이 제한된 관료 자리보다 지원하는 자의 수가 많다 보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시낭인들은 넘쳐나고 관리가 될 확률은 낮은 데다가 잦은 사화에 휘말리게 되니 뜻있는 선비들은 벼슬보다는 낙향하여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후진을 양성한다든지 신화 읊으면서 유유자적하는 한량으로서의 삶을 즐기는 선비들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은둔하는 풍토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우화가 있죠. 어느 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포도밭을 발견해 그곳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나 포도가 따먹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었고 뛰어도 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 등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저히 포도까지 닫을 수가 없었죠.
결국 여우는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라고 투덜거리며 포기하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도학을 추구하는 많은 선비 가운데는 과거 시험에 붙어 관리로서 사는 자들을 겉으로는 경멸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력해도 될 수 없는 부러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도학을 옹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조선조 500년을 지탱해온 사상적 기조는 선비정신이었고 선비의 선도에 의해 역사를 일구어온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선비의 을이 서며 있고 우리의 문화 마디마디에 선비의 애기가 꽃피고 있으며 우리의 고을 곳곳에 선비의 모습이 전설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예가 아닌 것에는 눈길도 보내지 말고 예가 아닌 말은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닌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는 논어의 가르침이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와 벼슬 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일이라고 했던 고구려 재상 을파소의 지론이나 수양대군의 불의한 왕이 잔탈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지조 있는 사육신의 선비정신은 막말과 거침없는 행동, 배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한 번쯤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선비정신으로 세워진 조선이 결국 선비정신 때문에 망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부인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념이 500년간의 시대정신을 이끌어왔다는 것은 그 공과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겠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역사의 원칙이 진리라면은 오늘 우리 사회의 극한 투쟁은 조선 중기의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의 연장선이며 후기의 사색당정의 연장선의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 구한말의 비극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저만의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에서 어부만 이득을 보는 어부지리 고사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선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실사구시의 정신과 함께 인간성을 중시했던 선비 정신도 오늘날 다시 되살려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충훈님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두 번 한데도 웃어넘길 그런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런 나이야. 웃어버릴 그런 나이야.